저는 1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마드로서 살아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는 꿈이잖아요. 자본금 제로, 그리고 재택근무, 막 전 세계 어디서나 일할 수 있고, 또 이제 근데 연봉은 대기업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식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1인 기업가 또는 디지털 노매드로서의 삶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사업에 관심은 있었어요. 벌써 15년 전인 얘기인데 호주 교환학생 갔을 때 김밥을 팔면 잘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막 진짜 김밥을 만들어서 학교에 친구들한테 시식까지도 했어요. 시장조사도 하고 로고도 만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학생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자본금이 없었죠. 또 제가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벨리댄스에 빠져 있었어요. 아랍 문화에 심취하다 보니까 그 약간 이태원 같은 데다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라운지 바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중동 음식 같은 것도 팔고 레바논, 모로코 막 이런 거 분위기 만들고 막 그 벨리댄스 공연도 막 하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 자본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리고 매달 뭐 인건비, 임대료, 뭐 이런 음식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잘 된다고 해도 내가 매일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게 과연 행복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나는 그 요식업처럼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그런 비즈니스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그때 저는 결론을 내렸고, 그런 저에게 딱 디지털 노마드라는 삶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벌써 제가 10년 전에 번역회사를 차린 걸 시작으로 중간에 교육 컨설팅 회사도 했었고 지금은 출판업, 컨텐츠업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크게는 거의 한 3번을 창업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막 나 창업한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사무실을 얻고 막 사람을 크게 뽑고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늘 저는 집에서 자본금 한 푼도 없이 그냥 저 혼자서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 뚝딱뚝딱 했던 게 저에게는 창업이었거든요. 10년 전에 팀 페리스라는 분이 4 Hours Work Week라는 책, 4 Hour Work Week라는 책을 쓰셨어요. 솔직히 이 책을 돈 주고 사라고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책이 처음에 한 50페이지는 읽을만 한데 나머지 페이지는 별로 그렇게 유용하진 않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20대 80의 법칙을 이용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소싱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으로 번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막 휴가 가서도 막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고 너무, 근데 이 돈은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 책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내가 아웃소싱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번역 일을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세상에는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 주로 했던 번역 일이 의학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채용 공고를 내서 이쪽 그쪽 전공하신 분들 있죠. 뭐 의학, 뭐 약학, 생물학, 뭐 생화학 이런 쪽으로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한테 외주를 줬어요. 물론 그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었고, 또는 막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 있잖아요. 특히 학생들 데드라인이 돼서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결국은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을 끝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한 1년 정도 하니까 믿을 만한 번역가 분들도 생기고 저도 그 프로세스가 이제 나름 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이 늘었어요. 제가 혼자서 했으면 뭐 한 달에 프로젝트 맥시멈 3개밖에 못 하는데 여러 명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카파시티가 늘어나서 뭐 프로젝트 10개도 할 수 있고, 또 제 고객사의 직원이 경쟁사에 가서 또 저한테 연락이 오는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았고, 또 제 고객사의 거래처, 한국에 있는 리서치 회사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영업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지만 일을 잘한다는 소문과 어떤 그 평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계속 쏟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을 만한 번역가들을 한 10명 정도 이제 두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시스템이 자리가 잡히니까 하루에 뭐 10분, 20분 정도만 관리를 해도 이게 웬만한 대기업 연봉만큼은 이제 벌리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은 게 또 수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영국 회사들은 다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상대했던 유일한 한국 회사 하나가 돈을 안 줘요. 한국 시간이랑 8시간 차이가 나는데 또 시차를 또 맞춰서 내가 한국 회사 그 거래처에 전화를 해. 그럼 사장님이 저를 피하거나 아니면 통화가 됐어. 아, 요즘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사무실 증축 공사를 하느라고 돈이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돈을 안 주는 막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내용 증명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시켜가지고 보내고 막 근데 결국은 그분이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줘야 되는데 수금을 이제 지불을 안 해주시면 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돈 하나 보내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선불 아니면 절대 그 회사는 같이 일을 안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자리가 잡혔고 5년쯤 됐을 때 저는 이미 너무 그때 많은 다른 일로 바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여동생한테 선물로 넘겨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드림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되게 크게 했어요. 처음엔 전시회도 하다가 일이 커져서 막 쇼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5,000명이 함께 해주는 행사였거든요. 근데 그 행사를 보신 분들 중에 기업의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드림쇼라는 컨셉으로 싱가포르에 가서도 하고 삼성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제가 만들었던 드림 워크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맨날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 받는 게 너무 답답해서 워크샵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직접 다 하고 다닐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드림 코치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파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기업이나 학교 그리고 여러 기관들, NGO 뭐 이런 등등등 B2B로 많이 했죠. 마찬가지로 한 번도 저희가 영업을 한 적은 없는데 제 책이나 이 SNS를 보시고 우리도 해달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막 왔어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여행을 테마로 우리 대학생들하고 함께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해서 그런 걸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장학재단이랑 같이 지구별 꿈도전단도 만들고 또 이제 그 벤처기업하고 같이 저희가 어플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교육 컨설팅 회사의 형태를 갖춰 나가게 된 거죠. 그때 저는 이미 강연으로 너무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몇 명을 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약간. 왜냐면은 이 직원들이 저를 믿고 같이 일을 하는데 해야 할 일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저는 계속 책 쓰고 강연하고 할 일은 계속 많은데 그 회사 업무는 갑자기 일이 많았다가 또 갑자기 일이 없었다가 너무 이게 들쑥날쑥 하는데 그러면 업무가 없을 때도 뭔가 미안하고 너무 많을 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게 정직원들을 쓰기보다는 프리랜서 분들하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는 기획하고 만들고 이런 거는 좋은데 그거를 유지하는 거, 오퍼레이션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영업도 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저의 관심사는 계속 바뀌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외국에도 계속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사업가가 아니고 예술가다. 사업체를 갖고 있는 예술가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게 됐죠. 그러다가 아무튼 제가 또 작년에 출판업까지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출판업은 해보니까 지식 창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조업에 가까운 것 같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인쇄소에서 그러니까 일단 책을 제작을 한 다음에 물류창고로 어쨌든 보낸 다음에 소매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팔리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이 하나도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그 이북의 형태를 제작해서 플랫폼에 올리면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고 돈이 알아서 계속 들어오는 구조. 물론 전자책도 가만히 있으면 안 팔리겠죠. 계속 이렇게 뭔가 홍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팔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컨텐츠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컨텐츠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떤 실제 물건과 유형 무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지식 창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디지털 노마드로 가능한 업인 거죠. 지식 창업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나만의 전문적인 컨텐츠나 어떤 서비스가 있어야겠죠. 단순히 뭐 싸기 때문에 해주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외주 업체에 맡기지는 않으니까 나만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프리랜서는 정말 나 혼자 그냥 업무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기업이라는 거는 프로젝트 하나를 수주를 받았는데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주 사이즈가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과 다른 자원들을 운용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영업이죠, 영업.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고객과의 인맥이 있어서 그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영업을 해야 되는데, 뭐 영업이라는 게 요즘 시대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영업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자기 SNS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고객들과 이런 프로젝트를 했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거. 지켜본 사람들이 있다가 누군가가 이벤트 하는 업체 좀 소개시켜줘, 강연하는 업체 좀 소개시켜줘 하면서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추천으로 일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일을 잘 했을 때 다음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꾸준히 전문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업그레이드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